어젯밤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한영 씨 비습 사건은 오늘 나라 전체를 충격과 불안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굉장히 괴일에 쌓여있던 인물이고 3명의 신분을 이한영이 평생 살아왔어요. 김정일이 자기 관저 옆에 집을 줬대요. 성혜랑과 이제 이한영 씨가 여기 내 근처에서 살아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너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탈북을 했는지도. 동기가 예, 그게 전부였어요. 아, 대박. 충격적인 얘기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조 조직에 대해서 폭로한 거예요. 그 책 내용을 보면은. 김일성이 거주하는 주석군과 호위사령부 구조를 밝혔는데 15호 관저에서 김정일의 집무실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계십니까? 똥은 누구예요?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데 비슷한데. 어떡해! 엄마야? 김정은 총비서가 MBTI 공개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사실 요즘 MBTI가 굉장히 대세거든요. 대세죠. 예, 저는 INFP거든요. INFP는 즉흥적이고 좀 섬세하게 잘 캐치해낸다. 그런 성격입니다. 아니 진중권 교수님 조사한 게 나왔는데 MDKG형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처음 거야? 들어봤어. MDKG? 모두까기 모두까기 모두 까기. 아 근데 이거 믿으세요 좀? 그런 거 안 믿지. 역시. 그렇지. 아니 근데 아무튼 예. 이거 요즘 많이들 따져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MBTI를 좀 알면은 어떤 성향지도 좀 보이고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좀 알잖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MBTI를 알면은 이 남북 관계 좀 뭔가 좀 대하는 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태용호 공사님이야말로 네. 가장 좀 잘 알지 않을까?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저는 뭐 MBTI보다도 검색해 보니까 ISTP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도 뭐 검색하는데 제가 김정은이하고 같이 일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뭐 정답이다라고 이제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김정은의 성격에서 긍정적인 걸 먼저 찾아본다면 대단히 김정은은 업무 처리에서 선택과 집중이 뛰어나요. 기존 사람들보다. 단적 신뢰로서 이제 2013년 3월 달에 이제 김정은이가 핵경제병진 노선이라는 걸 내놓는데 그 토론 과정의 내부에서 뭐 공개적으로 말 안 했지만은 이거 핵무기라는 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 정체화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은밀히 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딱 결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재래식무력 가지고 한국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건 끝이야. 이건 절대 안 돼. 안 되는 거 가지고 거기다 돈 퍼볼 필요 없다 하고 딱 눌러버리고 3월 달에 이제 핵경제병진 노선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네요. 밀어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오고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보면요. 국가 지도자로서 가장 큰 취약점이 네. 김정은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이거 제가 직접 근데 능라도 유원지 행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북한에서 말하면 이제 해전 근해라는 거 있습니다. 대개 북한에서는 수령이라고 지휘했으면 저 보고 박수 치고 지나가는데 그거 타겠다 하니까 사람들 이거 일정이 없던 거지. 올라탔어요. 중에서도 올라탔어. 근데 이게 윙하다 떡 멈추선 거예요. 공중에서 떡 멈추선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타고 있다 이렇게 됐지 지금. 테러다 테러.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얼굴 새까매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 그다음에 다시 웅 해서 제자리에 왔지. 그다음에 야 누가 시연회 해보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 하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막 살사람을 떨고 우리 만세하다가 이게 뭐지 어떡하지 이슬도 딱 잡고 그러다 순간에 본인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탁 돌아서더라고.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일가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는 김정은 족속 이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김길성 기자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고전문학과를 졸업하고 국방과학원 출판사 강연 선동 편집부 기자로 받은 거예요. 그 단위에 있으면서 핵 개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역사를 정치부 돌격대원으로서 다 겪었어요.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미사일을 수자국으로 만든다는 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는 그 분야에 17년 동안 출입한 기자입니다. 핸드메이드로. 그렇게 합니다. 김준 기자님. 예.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예. 정말 퍼펙트한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제가 관리자 모드로 자리도 제가 내주었습니다. 원래 원래 이 자리였는데. 제 자리인데 기쁜 마음으로 제가 내주었거든요. 어떤 분이길래? 그렇습니다. 우리 M본부의 기자 출신이고 경제와 또 주식 전문가입니다. 이만갑의 김진계 한 명을 제가 오늘 강력하게 추천했다. 이만갑의 새롭게 활력을 일으켜 주실 분, 북한 경제 관련 석사, 북한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박세암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진계 1호, 김진계 1호. 박세암입니다. 네. 전 처음 뵀는데 네. 궁금한 게 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아무도 하지 않은, 하지만 나만 고민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북한학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한학 원서는 한국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학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일 독일 때에도 그 통일 독일을 공부했었던 사람들은 통일 이후에 해체가 됐다는. 그래서 주식도 같이 병행하시는 건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네. 든든한 분이 한 번 또 오셔서 오늘 이만갑 더 알차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북 역사 속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이만갑의 시크릿 코드. 평양의 궁전, 100만 달러 생일잔치, 북한 기쁨조 선발 과정. 이거 너무 세다. 정말 괜찮겠어 이거? 정말 드라마. 제목만 들어도 센데요. 있는 거 아닌데? 자, 평양의 은밀한 이야기들을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TV 토크쇼에 나와서 거침없이 쏟아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북에서 내려오신 이주일 선생님. 특별 손님을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이제 그런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또 뭐 중전 마마 위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모를 따라가고 또 제가 또 그 황태자인 정남이 하나밖에 없는 사촌형이거든요. 궁전으로 관저죠. 관저 그 궁전 안에 궁전이라고 뭐 표현할게요. 그 안에 이 남선 TV가 나와요. 물론 김정일이라든가 이모라든가 또는 정남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묻어서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정남이가 볼 때. 또 정남이가 또 굉장히 이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뻐서 그냥 이러고 그냥 오줌 싸는 것도 쉬하는 거, 애기 때는 쉬하는 것도 그 우유병으로 이렇게 쉬쉬해가지고 받아주고 어떤 그런 부정. 그런 애틋한 면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언론에서 터져서 지금 상당히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불안한 측면이 많죠.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최고 지도부를 많이 자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어젯밤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한영 씨 비습 사건은 오늘 나라 전체를 충격과 불안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만갑 오늘 시크릿 코드. 오늘의 주제는요. 김정일 조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총격 피살 당하다입니다. 그래요. 저 이제 이주일 선생님 이주일 쇼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훨씬 이후의 얘기고 그 전에 90년대 초중반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났거든요. 당시에 이쪽에서 사업도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최근에 무슨 저기 어머니랑 모스크바에 있는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뭐 고급 정보들을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뉴스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대단한 인물이죠. 비경 뉴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김정일 일가의 족보도 제대로 몰랐다. 우리가 이 정도로 정보가 없었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었답니다. 북한의 로얄 패밀리
김정일의 조카. 이 사람이 우리나라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쇼에서 뭐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총격까지 당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본인의 집 문 앞에서. 북한이 난파를 해서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북한 역대 최고위급의 귀순자를 암살한 사건이고요. 이한영 씨입니다. 김정일에게는 여자가 많았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공식적인 부인급 여자만 5명인데 그중에서 김정일이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애틋하게 생각했던 여인은 바로 성혜림입니다. 김정남. 얼마 전에 김정은이 독살한 이복형 김정남을 낳은 친엄마가 성혜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혜림에게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성혜랑입니다. 성혜랑 씨의 아들이 이한영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일의 처조카. 그렇죠. 이한영은 김정일이 이모부인 셈이고 김정남과 이한영은 사촌지간인 거죠. 어린 김정남에게 있어서 유일한 사촌형이 바로 이한영이었고 실제로 매우 가까웠어요. 그런데 김정일이 김정남의 티네이저까지 김정남을 매우 아꼈어요. 김정일이 어디를 가던 내 뒷자리는 다 정남이다 라고 했는데 김정남이 10대 때부터 삐뚤어지면서 김정일의 눈 밖에 났거든요. 그런데 김정일의 눈 밖에 나서도 북한이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는 김정남을 다 지켜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정남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엄마에 대한 김정일의 애틋함 때문에, 성혜림 때문에. 근데 글쎄요, 조금 뭐 여러 가지 난잡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렇죠. 충격적인 얘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북에서는 김일성을 1호라고 부릅니다. 1호, 2호 이렇게 타이틀을 넘버링을 하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조 조직에 대해서 폭로한 거예요. 그 책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쁨조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한영 씨가 썼지만 뭐 공연조라는 표현도 쓰고 뭐 중주조라고 하나요? 뭐 우리 기약조 그렇죠. 그래서 기쁨조는 처음에 뭐 평양뿐만 아니라 도당 간부들에게 다 그 포털을 내린대요. 몇 명을 뽑아와라. 최종 300명이 추려지면 그중에서도 200명을 선발하고 200명에서 100명 추렸다가 50명을 추려가지고 50명 가운데서 약간 안마를 잘하게 생기면 홍콩이나 대만 보내가지고 안마를 배우고 시키고 또 타자를 잘 치게 하면 넌 타자를 쳐라. 그리고 넌 뭐 얘기도 잘하고 좀 춤 잘 춘다 그러면 너는 공연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기쁨조를 선발하는 과정을 또 폭로를 했고 이 기쁨조라는 거는 북한식 용어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만수무강조입니다. 만수무강조. 이거는 우리식으로 우리가 붙인 거라는 거죠. 만수. 네, 남측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조라고 붙여준 거라는 거죠. 또 뭐냐면 3번. 예. 이 김일성이 거주하는 주석군과 호위 사령부 구조를 밝혔는데 그 책 내용 보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그 신상욱 감독이 딱 보고 얘 이것 때문에 해코진 당한다. 뭐냐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이를테면. 15호 관저에서 김정일의 집무실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냐 그 경로를 그 책에 썼는데 지하 100m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대요. 100m. 예. 그런 다음에 딱 문이 열리면 띵 높이 4m의 대리석 통로가 나온대요.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거길 뛰어가도 되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안보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요. 그걸 타고 올라갔다 다시 이제 그 집무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밝히는 거 이것 때문에 해코진 당한다. 이것도 있었고 또 뭐냐면 네 번째는 북한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암살할 계획까지 있었다는 것을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이죠. 김신조 사건 말고도. 근데 이런 정보들을 주면 북한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특히 북한이 그때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은 적국이란 말이에요. 적국 경쟁 상대고 그런데 김정일의 집무실의 비밀 벙커 통로가 노출되면 그 즉시 이거는 공사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요. 통로 폐기해야 되고 그래요. 대규모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이 체제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고 보안적인 손실도 크기 때문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죽여야 돼요. 1996년 어느 날 우리 이모부가 김정일입니다. 우리 이모부가 김정일이에요. 이모부가.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남북한이 동시에 주목을 했던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이한영이라는 인물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베일에 쌓여있던 인물이고 뒤늦게 이한영의 실체가 우리 국내 사회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신분만
3명의 신분을 이한영이 평생 살아왔어요. 처음에 북한에서 태어날 때는 본명이 리일남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선 태어났어요. 리일남이 본명인 거죠. 그런데 북한을 떠났을 때 북한의 외교관 여권에 찍힌 이름은 김영철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공간으로 갈 때도 리일남 본명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철저히 자기 신분을 숨겨야만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 이모부가 김정일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우리 국정원의 보호 아래 이름을 이한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살 수밖에 없었던 어찌 보면 평생 북한에서 빼고 나머지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에서의 삶이 자신의 신분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네요. 굉장히 좀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요. 아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김정일의 이 조카면은 너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너무 안 오고. 안 오고 고위 간부급으로 해서 뭐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탈북을 했는지도 저는 너무 궁금하고 혹시 막 뭐 처형당할까봐 아니면은 뭐 권력에 밀려서 아니면 뭐 자유를 원해서 그럴 나이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듣고 나시면 좀 황당해서 웃을 수도 있는데 요즘 뭐 여러분들 유행하는 거 있죠? 코킬 리스트라고 아세요? 코켓 리스트. 코로나 끝난 이후의 버킷리스트. 예. 코로나 끝난 이후의 버킷리스트. 예, 코로나 버킷 리스트. 잘 붙여. 저요? 네. 여행. 나도 여행. 무조건 여행이죠. 난 스페인 여행이거든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한영 씨의 그 버킷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미국 여행이었거든요. 미국 여행이었거든요. 대박. 탈북 동기도 달라 로얄 패밀리. 그래. 그러니까 미국 영화도 많이 봤을 테고. 탈북 동기가 미국 여행이다. 예, 그게 전부였어요. 미국 가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자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봤을 때. 네네. 지금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1인당 저희가 올 때 그 탈북 비용하고는 지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희 때는 한 사람이 막 200~300만 원, 높으면 500까지 받았는데 요즘은 사실 브로커가 부르는 게 비용이고 한 명 빼올 때 2만 강 넘는 곳만 2~3천이라고 해요. 전셋값하고 브로커비는 같이 오르더라고.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2~3천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더 큰 돈이에요. 그 돈이면 충분히 북한에서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의식주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사회에서는 그 자유를 느낄 수 없고 자기가 가질 수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한영처럼 이렇게 권력이 이제 자기 손 안에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한다라는 선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유를 위해서 아마 도주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행이기 이전에 네. 이동의 자유. 그렇죠. 이동의 자유가 가장 이제 컸겠죠. 은하 씨 말씀이 뭐 열이면 열 다 맞는 케이스인데 이한영 씨의 경우에는 좀 독특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한영 씨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이모부가 김정일이니까. 거기다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엄마랑 이모랑 뭐 원한다면 동유럽이든 모스크바 어디든 여행할 수 있었고 중국도 여행할 수 있었고 이한영에게 당시 단 한 가지 불가능한 게 있었다면 딱 그 하나 미국 여행. 디즈니랜드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 자서전에 보면 그 이유가 미국 여행. 그게 유일한 욕망일 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모든 게 다 나머지는 다 이겼으니까. 알고 보니까 김정남도 디즈니랜드 가려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여권 가지고. 일본 비슷하네요. 망신당했잖아. 북한을 가보고 싶어요. 아니, 평양을. 평양을 가보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하지 마요, 오빠. 갈 수는 있어. 못 돌아와서 그래. 가는 티켓은 있는데 오는 티켓이 없어. 아니, 나 냉면만 먹고 싶은 거였어. 난 진짜 가두세요. 가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없던 일. 그래요. 본명은 리일남이고요. 코드네임은 김영철. 한국에서는 이한영으로 살게 된 인물입니다. 네. 자, 여기다가 페이스오프까지 하게 됩니다. 네. 자,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 그 속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평범한 여자 주인공이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을 하는 이야기, 우리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백마탄 왕자님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일인 게 문제였습니다. 이한영 가족의 그 북한 사람들은 평양의 궁전이라고 하는데 김부자의 대저택에 입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그 성예림, 너무나도 유명했던 배우 성예림이 김정일 마음속에 꽂히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예요. 사실 성예림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우리나라 그 수혜? 그해 여름 그 이병헌 씨와 함께 출연했던 수혜 씨를 굉장히 많이 닮은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 당시에는 정말 그 성예림이라는 배우가 모든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출연하는 영화도 약간 뭐 로맨스 다루는 그런 영화에 출연하다 보니까 김정일 마음속에 쏙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김정일과 성예림의 은밀한 동거가 시작이 되고 당시 그 성예림 또래의 배우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장 빨리 공문 배우 칭호까지 수여받게 됩니다. 김씨 일가의 눈에 들었다라는 거는 이제부터는 뭐 삶이 그냥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가 김정일과 사귀어는 나쁠 건 없죠. 근데 이게 북한 사람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 큰일 났다. 왜?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내가 지금까지 뭐 조금이나마 누리던 자유도 다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 조심해야 되고 뭐 행동 조심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다 헤어져야 되고 그런 게 확 와닿잖아요. 이건 가난한 집도 아니고 원래 잘 사는 집인데 굳이 지금도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편해질 수 이 모든 게 뒤바뀌는 거예요. 여유 있는 집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김일성 족속의 눈에 든다는 거는 계층에 따라서 달라요. 올라갈수록 그거에 대해서 공포감과 그 어떤 그걸 가지는 거고 내려갈수록 그 가문의 용광인 거예요. 네, 맞아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김정일이 올라앉아서 성예림하고 그때는 북한 시민들도 의식 수준이 낮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성예림이가 끌려 들어갔던 따라 들어갔던 어쨌든 들어간 걸 놓고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부러워하는 사람보다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저 비밀을 어떻게 지키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지키지? 네. 답답해서. 근데 인간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바라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과 같이 정말 먹기 살기 힘들고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좀 들어가서 좀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미 거기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은 뭐 이거보다 더 자유, 남들과 편안하게 오히려 나도 일반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북한의 경우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뭐 관련 책도 나오고 연구도 있고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북한사의 특수성 때문이겠죠? 만약에 김정일이 여성 편력이 없었다면 지금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네. 첫 번째 부인과 계속 살았다면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됐을까요? 그러네. 그렇죠. 결정 끝난 거지 뭐. 장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여성 편력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가의 여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정말 그 5명의 부인에 관한 모든 비하인드가 다 나와요. 그 책이 집대성돼 있습니다. 공식적인 부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나중에 고영이죠. 성예린 다음에 고용이었나요?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아니, 등장을 했기 정실부인은 때문에 한 명일 거예요. 정실부인. 그러니까 김정은이 있으니까 그냥 고용이가 되는 거지. 북한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김정일의 부인은 누구였다고 공식 정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탈북민에 들었는데 김정일 선생은 저 그러더라고 나한테. 김정일 선생은 결혼을 안 했어. 그럼 그 애들은 어떻게 설명해? 총각이래. 너 무슨 소리지 보이더라고.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강연 자료라는 게 나왔습니다. 강연 자료가 나왔는데 뭔가면 성군 조선의 어머니의 충성심을 본받아서 뭐 김정은 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자고 강연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바로 김정은 어머니가 누군가라는 걸 공식 이제 문건화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고영이 이름이 없고 다 모여서 학습하는데 부인이라고 정립하지 않고 우리는 선군 조선의 어머니를 본받아야 한다. 그러면 선군 조선의 어머니는 누구냐? 김정일의 호위병이었고 김정일의 혁명적 동지였고 평생 동지였다. 이렇게 딱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강연자를 보면서 이거는 결국은 김정은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로 해서 처음으로 북한이 이제 김정일의 부인은 고영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법적인 부인이냐 하는 거는 뭐 넌 나의 여지가 있죠. 북한에서 내 이모부가 김정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한영의 평양 궁전 입성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모의 신분 상승으로 이제 이한영에 바꾸게 되죠. 이한영은 분명히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었지만
본인은 평범한 평양시의 한 주민이었어요. 우리 동네 옆 동네. 학교도 우리 학교.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완전 신분 상승. 대표적인 사례가 이 친구가 이제 편도선 수술하는데 그 집도 했다는 사람이 김일성 주치의가 내준 거지. 확 올라갔죠. 내준 거죠. 학교도 이제 새로 옮겨간 학교에서 많은 비도 풀어졌던 일이 생기는데 정치부의 사람들 10명이나 와라라 학교에 와서 너야? 나와. 만년필 부서졌다고? 네. 그리고 묶어갑니다. 만년필 부서졌다고? 꽂고 먹었다. 완전히 그냥 사라져. 아마 물어먹겠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아, 사라졌어요? 네. 체벌 받은 게 아니라? 묶여가서 사라져. 묶여갔대. 묶여서. 학교 폭력을 대응하는 자세구나. 그리고 얼마나 이한영이가 그런 생활이 사실 부담스러웠는지 내가 완전 신분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나 진짜 이거 사실 학교 생활 재미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분 상승이 확 됩니다. 이게 뭐 책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일단 김정일이 자기 관저 옆에 집을 줬대요. 여기서 살아라. 성혜랑과 이제 이한영 씨가 여기 와 내 근처에서 살아라 라고 집을 줬는데 그 집 규모가 몇 평 정도 될까요? 김정일이 집을 줬어요. 몇 평 정도? 건평으로? 요즘 한 60평만 해도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300평 120. 실평수 300평. 청소하기 힘든데. 300평? 네. 그리고 이 천고의 높이가 6m래요. 그래서 이한영 씨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이러니까 아, 난 다 모르겠는데 서울은 왜 이렇게 집 천고가 낮냐. 내가 살던 집은 6m였어. 여기는 왜 이렇게 낮아? 이게 불만거리였다고 합니다. 6m면 그 냉기 되게 많이 도는데. 그죠. 난방비 엄청 나와. 목이 못 잡는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내가 세탁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김정일이 세탁하는 곳에 가서 같이 세탁을 했고. 청와대 같은 데 같이 사는 거네. 그렇죠. 거의 뭐 청와대에서 같이 사는 청와대 거고. 근방에 안가 같은 데다 천고가 높다는 게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옛날 건물들이 그렇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궁전 같은 걸 지은 궁전 같은 거죠. 걸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일주일에 2번, 3번은 김정일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김정일이가 한영이나 성계랑이 코와서 그렇게 해줬겠어요? 자기 집 울타리 안에 들어다 나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도 아니에요. 저 성예림이 있는데 우울증도 좀 있겠다. 애미 들어라. 아, 우울증이. 성예림이 엄마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역부족이다. 야, 언니도 들어라. 그 한영이도 들어라. 해서 한 개의 가족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또 나가서 고용이란 여자하고 또 바람을 핀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절대 얘가 로얄 패밀리 무슨 대단한 무슨 최고위층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다.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위로하라고 다 들이보낸 거예요. 그 얘들은 거기서 그렇게 대해주는 거 어디 가서 배신하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첫째가. 어디 내보내도 그러니까 김일성 족성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간부를 하나 처형할 이렇게 때. 해놓고 자기는 딴 여자를 만나는 게 문제였던 거지. 근데 그건 이제 생각을 못 하지. 그게 배신이라고 생각 못 하지. 그렇지. 선물을 차도 주죠. 집 줬다. 어떤 등기부 등본도 내 것 없어요. 네. 그렇죠. 받을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집은 등기가 중요하죠. 다 국가 소유인 거예요. 등기를 쳐야 되거든. 등기를 안 소유냐. 치면 내 집이 아니거든. 아니죠. 등기를 쳐야지. 자, 근데 정실 부인이 아닌 만큼 이런 관계는 어쨌든 한계가 있고 위험성이 있죠. 이한영을 로열 패밀리로 만들었던 김정일의 로맨스. 자, 이 로맨스는 6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 로열 패밀리는 이제 궁 안에 있는 거고 궁 밖에 김씨, 뭐 만경대 가문, 칠골 가문 뭐 이렇게 그 가문이 대단히 커요. 북한은 평양에 여기저기 여기 기관들에 있는데 김씨 가문 내에서 아들을 대단히 바랬던 것 같아요. 김정남이란 존재가 만경대나 칠골 가문 쪽에서는 몰란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금 이제 관리했는데 김일성은 아마 80년대 그때는 김정남의 존재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이제 6년이 지나고 막을 내린다 하니까 이제 과연 그러면 김정남은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 김경이나 이걸 그러면 우리가 아들로 내세울 수 있을까? 내세운다고 보니까 부인이 성혜림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후계 구도를 밟기 위해서 결국은 성혜림은 그때 당시에는 이 쳐서 빨리 북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어요. 모스크바로. 그래요. 이 김정일 곁에 성혜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고용이랑 바람을.
그리고 아들 김정남이 있지만 아들이 있다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한 성혜림은 결국 화병을 얻고 모스크바로 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모 이제 성혜림도 모스크바로 떠나고 네. 그리고 이모부는 다른 여자가 생기고 그러면 이한영은 뜻밖의 찬스가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찬스가 생기는 아, 거죠. 오히려 지금 답답했으니까. 그렇지. 아니 나는 오히려 이상한데 왜냐면 핏줄이 아니라서 이모부라서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땡인데 뭐가 좀 그래도 이모가 모스크바로 가니까 얘도 따라가는 거예요. 병치러 간다니까. 가서 병 수발도 들 겸. 따라가서 이모 돕겠다. 네, 수발도 들 겸. 외국 가니까. 외국 가서 유학도 할 겸. 그래서 모스크바 외국어대학 가서 오문학부에 들어가요. 오문학부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김정일이가 자기 여자잖아요. 그래도 자기 여자니까 공항까지 나와서 이제 발해줍니다. 발해주고 돈도 듬뿍이 준대요. 돈도 듬뿍이. 그러니까 이한영이는 따받은 세상에서 북한 사람들 누구나 바라던 외국으로 갔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거. 외국으로. 이게 이한영의 초호화 이제 유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항에 가서 진짜 비행기 타나 보려고 갔나? 가나 안 가나. 그 돈도 많이 줘서 이제 오지 마라. 이한영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가가지고 학교에 벤츠 타고 학교를 다녀요. 돈도 따박따박 나오고. 쥐를 탔어. 근데 이 용돈도 시대에. 받는데 엄마한테 용돈을 받는데 그 용돈의 액수가 뭐냐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 월급보다 많아요. 아, 대사관에 있는데 대사 월급보다 용돈이. 그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외교관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교관 자녀들을 위한 또 클럽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니고 당연히 거기 이제 아메리칸 클럽이 있는데 거기를 자주 갔다 그럽니다. 거기 가가지고 비싼 술도 시켜 먹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 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유학 더하기 포상 아니에요? 포상? 소화 여행 뭐 이런 거. 근데 미국물이 들어오는 거지. 모스크바에서 이제 미국물. 아메리칸 클럽에서 영화 보고. 미국까지만 어메리칸 클럽은 들어가는 왜 햄버거 먹다 보면 중독돼. 다시 먹고 싶거든. 콜라 맛. 자, 김정일의 조카가 알아버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기도 북한에서 그렇게 못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거. 이한영의 모스크바 유학은 서울행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한영 씨가 모스크바에서 이 탈북 아닌 탈북을 했을 때가 82년도니까 22살 때지 않습니까? 당시 이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있는 아메리칸 클럽에 들어가서 파티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또 이 자본주의의 상징 콜라 같은 경우에 이건 콜라 회사가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왜? 방금 콜라예요? 뭔 줄 알았어, 그건? 알겠습니다. 다시 아까 딱 콜라 회사가 인정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 해외 판매용 콜라와 미국 국내 내수용 콜라는 맛이 다르다고 본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 시내에서 먹던 그 콜라와 이 대사관 아메리칸 클럽에서 마시던 콜라는 달랐을 거예요. 이게 진짜 아메리칸 콜라가 정말 저 나라 한번 가보고 싶구나. 미국을 가고 싶다.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해서 정말 난 어떤 사상과 철학과 무슨 투쟁 목표를 위해서 내가 탈북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봤던 러브스토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만들었던 이 톡 쏘는 콜라를 만든 미국으로 가자가 아니라 미국 여행 한번 가보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밥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 가서 초밥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원조를 먹어보면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한영이 실행에 옮깁니다. 그 당시 스위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한국 대사관이요? 한국 대사관. 한국 직원이 영어로 This is Korea Embassy. 한국 대사관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 북한말 상대 모사 좀 하겠습니다. 저기 고저 내래 북한 외교관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태용 쳐다보고. 영혼이 없었습니다. 태용이 쳐다보고. 박상 기자님.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네. 그래서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여행을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깜짝 놀라서 자신을 김영철이라고 밝힌 이 남자가 바로 이한영. 해외로
나올 때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하니까 자신을 외교관 김영철이라고 세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한용은 북한 여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미국을 가고 싶지만 미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대사관에 전화를 하면 총살 당할 것 같고 고민 끝에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순진한 선택이었던 거죠. 왜 미국 미국을 대사관에 가고 전화를 안 했냐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영어를 못했거든. 아니 미국을 맞아요. 가고 싶어서 맞아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다는 영어를 게 못했거든. 결정적으로 영어를 이해가 안 못했기 돼. 영어가 안 때문에. 됐어. 아 영어를 못해서.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디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네요. 러시아어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한용의 탈북은 굉장히 우발적 탈북이에요. 우발적 탈북. 탈북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우발적 탈북이고 이한용의 그때 22살 생각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미국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별일 없겠지. 우리 이모부가 이제 유종일인데 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한국 대사관 입장은 다르죠. 한국 대사관 입장은 다르죠. 일단 김정일의 처조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고 모스크바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 여권이 나오는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와서 대뜸 미국에 가고 싶다라고 문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당연하지. 우리 대사관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급이 있다, 고위급이다 라는 직감이 든 거죠. 일단 만나서 잘 설득하면 우리나라로 귀순시킬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로 망명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정보 가치가 굉장히 높고 내 인사고과 실적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 당시 대사관은 스위스 대사관이었어요. 스위스 대사관은 우리나라 국정원과도 긴밀히 협조를 했던 협조 관계였기 때문에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보부 입장에서도 김영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다시 전화를 겁니다. 김영철 선생님 우리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대사관 직원과 김영철이라는 가면을 쓴 이한용이 스위스 제네바 종합대학 앞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사천리죠. 우리 이제 한국 대사관 직원한테 자기 여권을 딱 보여주면서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대사관 직원은 이제 뭐 또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이거 긴 얘기니까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대표부 들어가가지고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부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차에 태워가지고. 일단은 뭐 우리 영역으로 들어온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경을 넘은 거야. 온갖 설득이 막 들어가는데 아마 이제 본인도 당황했을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막 이게 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관에서는 이제 계속 대사관 직원이 설득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떨결에. 그러니까 약간 철없는 거 있잖아요. 보통 그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랑 겁나서 못할 일인데 오히려 고위층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 종합대학 앞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한용도 그때까지 막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귀가 솔깃해지고 그래? 그래서 따라 들어간 문이 한국 대사관 아니었어요.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불싸. 여기가 여행사가 아니구나. 저기 보니까 저기는 초상화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태극기가 걸려있고 이 사람들은 한국어를 쓰고 있고 나는 이 공간에 와 있구나. 첫 번째는 큰일 났다는 생각.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 다른 북한 어떤 외교관이 보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나 봤다면 지금쯤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가도 다시 북한으로 못 돌아가지 않을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여러 가지 생각이 한 4시간, 5시간 동안에 이한용 머릿속에 진짜 수천 번을 회오리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직원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 오시면 그렇죠. 미국 맨날 가요. 대사관이 아니에요. 스위스는 대사관이 있던 게 아니라 한국 제네바 대표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그 직원들 입장에서도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일단은 한국 대사관이 다른 나라로 가자 해가지고 좀 몇 시간 만에 차를 타고 스위스 국경을 빠져나와요.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봐요. 이제 그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한국에 와서 가명으로 살면은 러시아에서 그냥 행방불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는 미국 마음대로 가고. 그렇지. 저는 또 길성 기자한테 궁금한 게 그러면 진짜 이한용은 진짜로 미국에 가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네, 쭉 들어보니까 한영희는 어느 어장에 김정일이라는 상원 밑에 살던 참치예요. 그 우리에서 살면 미터가 그 육감적으로 다 알게 돼요.
그다음에 성의 이름이 처리되는 걸 보니 온 가족이 다 나와 있고 자기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름을 걸고 한국 대사관에 접근한 거예요. 얘는 그 속에서 살아보세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22살 절 다 들었어요. 적어도 자기 살 길은 아는 거예요. 미국은 내가 남조선에 들어간다. 이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미국을 부른 거예요. 얘는 김정일 상고 밑에서 다 계산한 거예요. 역대 최고위급 귀순자 23살의 청년 이한영은 스위스 국경을 넘은 지 3일 만에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연 진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미국을 가고 싶어 했던 철없는 23살, 22살 청년으로 위장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척 데려온 걸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몰랐다요. 데려오기 전까지 몰랐다. 근데 저는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리한영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안기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저는 사실 김정일의 처조카 리한영입니다. 그러니까 안기부 직원 입장에서는 뭐야 임마 네가 임마 김정일의 처조카면 임마 나는 김정일의 사돈이다 천함이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고 입증을 이제 리한영은 해야 돼요. 근데 리한영의 입에서 우리 정부가 기대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이 술술술 들어옵니다. 김부자의 생활상, 김부자의 권력 구조, 베일에 쌓였었던 김일성 집무실 주석군 구조. 왜냐면 요걸 알아야 우리가 미사일로 타격을 하든 전투기로 때리든 이걸 알아야 우리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김일성 집무실 주석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휴미트를 보내도 주석군 근처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리한영이 거기 지하 벙커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100m 내려가면요. 200m 정도 비밀 벙커가 있어서 비밀 벙커 타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면요. 집무실 나와요. 그렇지. 이러니까 우리 정부부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에 김정일의 관절을 15호, 85호라는 암호로 불렀다고요. 태용호 의원님이 썼던 3층 서기실 같은 암호로 이제 불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한영의 입에서 나온 건데 공교롭게도 이게 우리 언론에 리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걸 김정일이 이 뉴스를 봤대요, 즉각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요. 이게 웬만하면은 알려질 수 없는 건데 이거 뭐 기세 나간 게야? 뭐 기세 나가긴 조커가 물었지. 라는 얘기가 가능한 거죠. 이한영의 기수는 사실은 이제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로얄 패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분을 보호해야 됩니다. 밝힐 수가 없었던 게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뭐 로얄 패밀리의 가계도라든지 모든 사항들을 그래서 두고 이제 정보를 좀 빼야 되겠죠. 지병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모부가 뭐 어디가 아팠다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제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신변보호를 계속 할 수가 있으려면 집 밖에 안 나와야 되잖아요. 집 밖에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 리일남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신분 세탁을 해야 되겠는데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안기부에서 처음에는 그 진상우란 이름을 하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그냥 진상우라고 예명을 붙여줬다고 하는데 이한영이 딱 봤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진상우가 되면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이 진씨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씨가 어때서? 씨가 어때서? 진씨가 있더라고. 진시황후가 그러던데. 진씨도 좋은데 진시황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전주 이씨였대요. 여양지 씨인데. 축하드립니다. 전주 이씨의 그 가문만큼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해서 이씨는 지키고 이름만 바꾸자 해서 한영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한영이었나? 한국과 더불어 영원히 그래서 한영. 그래서 이한영으로 주민등록을 새로 합니다. 어마어마한 뜻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분도 세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을 또 스토리를 또 안기부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저기 핀란드에 비밀 정보 요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있는데 순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남긴 아들이 있어요. 비밀 요원의 아들. 그렇죠. 근데 순국을 했다. 태어나서부터 외국에 살다가 이제야 들어왔다라는 거죠. 혹시나 이름을 바꿨어도 사진이 찍혔을 경우에는 예예예 보잖아. 걔가 여기 한국에 있네 라는 말이 나올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페이스 오프를 합니다. 성형수술 그 안기부에서 데리고 왔대요.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로 봤을 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김정은 최측근 인사인데 아무도 모르게 이 페이스업 성형수술을 해달라. 그리고 이 15년 동안 엠바고를 지켜달라. 그리고 나중에 이모라든지 엄마가 들어왔을 때 못 알아보면 당신이 증언을 해달라. 얼굴 바꾼 사람이다. 이거 진짜 영화 같다. 자, 그러면 이 수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전 비포. 백두혈통의 느낌이 약간. 있다. 닮았어. 두 분. 이러지 성형을 하지. 이거 말이 안 돼요. 아, 이거 뭐야. 너무 다른데? 그죠? 와, 이건 오른쪽은 완전 사귀고 싶은 남자잖아요. 턱을 일단 깎고 일단은 그 이마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이마를 짠 다음에 그걸 엉덩이 살을 넣어가지고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야, 이거 진짜 깜짝 같다. 그거는 진짜 못 알아보겠다. 그래서 이한혁의 얼굴을 보고 성형수술 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한국에서의 한국인으로 살아가게끔 배경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직업이 갖게 됩니다. 새로운 직업도 갖게 되는데 이한영 씨가 어떤 직업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갖게 됐을까요? 아니 그 토크쇼에도 뭐 나온 거 보니까 혹시 뭐 연극영화 가니까 연예인 하려고. 아닙니다. 이한영 씨의 직업은 한국공영방송 PD. 그것도 국제방송국 러시아어 방송 PD로 특채 입사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국제방송국 PD와 굉장히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데 KBS는 국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맘만 먹으면 리안영 한 명쯤은 꽂을 수 있다. 아이 PD 뭐 100번, 1000번 꽂을 수 있죠. 당시에는. 그래서 PD로 특채 입사를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잘하니까 특기도 살릴 수 있게 해주죠. 우리나라의 소식을 러시아어로 전 세계에 방송하는 일을 그때 맡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생활을 6년 동안 정착을 잘 했어요. 아주 좋은 직장에서. 그리고 저렇게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그래서 모델 출신의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최고다. 잘하셨네. 네, 그리고 딸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괜찮네. 네, 잘 살았어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정착을 하는 듯 싶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잖아요. 사업을 해보자. 자본주의에 와서는 내가 돈을 직접 벌어보자라고 하다가 주택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KBS를 퇴사하고 사업에 뛰어들어서 처음에는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을 잘 못하셨는지 횡령 혐의로 그래서 10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10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것을 분기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됐어요. 감옥에 살았다고 실형을요? 네. 근데 이제 인생이 파란마장하네. 사업 실패 후에 보따리 장사, 북한산 그림 수입, 또 중국 농산물 수입,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고 도전을 했는데요. 하나같이 결과가 좋지는 않았고요. 자, 오랜 정착 기간으로 안기부하고는 연이 끊어지고 안기부의 지원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 기자를 찾아가서 충격적인 첫 마디를 남깁니다. 김정일의 아내이자 내 이모 성혜림의 모스크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모스크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었을 법한 정보지만 이 기자는 캐치를 한 겁니다. 나 지금 로얄 패밀리야 라고 주장을 했을 때 기자도 얼마나 반신반의했겠죠. 그럼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500만 원을 주면서 이 자리에서 전화 한번 해보자 우리. 취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한용은 귀신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모스크바 집 전화를 기자 앞에서 바로 직접 전화를 하게 됩니다. 13년 만에. 13년 만에 전화를 모스크바로 했잖아요. 그때
녹음을 테이프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랜만에 카세트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 녹음 테이프가 13년 만에 모스크바로 전화했던 그 녹음 테이프입니다. 김정일 본처 일가 예, 맞습니다. 모스크바를 탈출한. 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재생돼요? 예, 재생됩니다. 야, 과연 모스크바에서 전화를 받은 게 성혜림일까? 아닐까? 왜 그랬어? 뭐야? 의미가 있어?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시오? 아, 누굴까? 누구 찾아요? 사모님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전화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동무 누구예요?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다 말하겠습니까? 동무가 누군 줄 알고 신원을 밝히지 않는데? 제가 지금 그쪽에 계시는 분들 어제 목소리를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전혀 기억이 없는 목소리입니다. 동무 성함이 누구예요? 예, 김영철이에요. 김영철. 야. 사모님 조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마이갓. 말을 안 해. 엄마인가? 사모님 조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아닌데? 조카 목소리 알아요? 알죠. 생년월일이 얼마입니까? 60년 4월 2일. 와, 오. 어떻게? 일단 성혜림은 아닌가 봐. 네, 무슨 영무예요? 갑자기 말해도 돼요. 말하세요. 내가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데 비슷한데.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데 비슷한데. 성혜랑? 어떻게?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데 비슷한데. 그러면 친척하는 이름을 대보세요. 사모님 언니 아니세요? 성혜랑. 엄마야? 이러면 알지 엄마는. 어떡해! 엄마야? 이러면 알지 엄마는. 말해도 돼요. 말하세요. 내가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데 비슷한데.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데 비슷한데. 성혜랑? 어떻게?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데 비슷한데. 그러면 친척하는 이름을 대보세요. 사모님 언니 아니세요? 성혜랑. 엄마야? 이러면 알지 엄마는. 엄마야? 이러면 알지 엄마는. 어떡해! 엄마 너 일남이야? 엄마? 엄마 맞아? 나야 빨리 말해. 엄마 지금 전화 받기 힘들어요? 나 이거 전화 놓고 저쪽에 들어가서 운전실에서 받아요. 응? 끊지 말아요. 응? 네. 응? 알았어요. 저기 방에 가서 받는 거지 이제. 누가 듣고 있나 봐. 아, 그렇지. 혹시 그러니까 응접실에 누구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끊지 말아요.
엄마야? 응. 혜랑이 엄마? 엄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너 그래 어떻게 됐니? 어딨니? 왜 보니? 엄마 나 일러야. 엄마 많구나. 엄마 많구나. 엄마 나 엄마하고 통역이 될 줄 몰랐어. 그냥. 나야 나. 엄마.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겠다. 이거 진짜. 야, 이거 너무 크다. 이거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13년 만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그 이한영 씨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 존재가 엄마 아니냐. 미안할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전해줘서 고맙다고. 야, 세상에. 이건 진짜 세다. 북한 당국에서도 이런 사람들 전화를 도청을 할까요? 이자 거기서 전화 내용을 보면 자기 지금 방을 옮깁니다. 방을 옮기는 거는 끊지 말아요. 네. 응? 알았어요. 여보세요? 예. 나야. 아니 엄마가 13년 만에 아들 전화하면 그 자리에서 막 털어놔야 되는데 잠깐 하고 방을 옮긴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아마 집이나 또 방 안에 도청 장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정보 당국은 이런 거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특이한 거주지에서 특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100% 정보 당국이 다 붙어요. 그러면 가령 북한의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사관에서 살고 있는데 저 집만은 바깥에 나와서 혼자서 장기간 동안 계속 살고 있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 아무리 비밀을 숨기자고 해도 러시아 정보 당국의 눈에 이제 들어갑니다. 당연히 도청을 하는 거예요. 첫 통화 이후 2달간 30여 차례나 이후로 통화를 이어갔는데요. 녹취 속에서 김정일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김정일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엄마가 만약 나한테 전화한다면 어디 갔어? 스위스에 가는 경우에 공중전화해서 한다고. 엄마가 스위스를 가다니. 나 제네바에 항상 가지 않니? 왜? 여행하러 댕기지. 여행 누가 시켜줘? 빠빠가. 아빠가? 은하구나. 빠빠가 시켜준다고? 물론. 빠빠가, 나 죽은 줄 알았어? 그것도 그러로 하지 않아. 그냥 저 행방불명돼서 죽은 걸로? 방치코 있지? 방치코. 오, 방치코 알지. 그래, 방치코. 방치코하고 싶어서 한단 말이야. 빠빠가? 아니, 나는 애가 없어지고 나서 엄마나 이모가 두 번 다시 아마 그쪽 해외로 나가지 못할 줄 알았어. 엄마가 바퀴를 받지 않았어요? 받았지. 그래요? 그래도 예상했던 것처럼 받지 않았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그게 이상해요, 엄마. 그게 그분의 성격이나 그런 거 봐서 엄마나 이모가 틀림없이 바퀴를 받고 해외도 못 나갈 것 같은데 이상해, 그게 엄마. 놀라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아주 반대했어. 왜 그렇지? 응?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엄마. 이거는 김정일에게 있어서 성렬이면 좀 다른 존재였다. 그렇지. 근데 다른 어떤 증언보다 이게 어머니와 아들의 전화 대화 속에서 이렇게 밝혀지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더 뭔가 어떤 진실성이나 확 와닿아요. 감정적인 와닿음이나 이런 게 남다른 것 같아요. 엄마가 그 목소리가 좀 따뜻한 것 같아, 또 아들이니까. 아니, 김정일은 빠빠라고 하고 고영이는 방치코. 네, 뭔가 좀 첩보 영화 같은데. 근데 이게 이한영이 그 행방불명 됐다고 그 김정일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기부가 그때 당시 얼마나 철저히 위장을 하고 우리 안에서 정보를 잘 관리했으면 결국은 한국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스위스에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시체라도 나왔겠는데 안 나왔다는 걸 봐서는 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애매한 상황. 그만큼 이제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한영이를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김정일로서는 내가 나가서 내 이야기 또 들지 않으면 별로 관심도 안 갈 거예요. 안 갔을 거예요. 이 순간까지는 전화할 때까지는 이한영이는 정말 숨죽이고 살았고
국정원선 관리를 제대로 했고.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 가족을 어떻게 처벌을 한다거나 아까 관대했다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다고 표현했는데 그럴 정도로 뭐 처벌을 할 어떤 명분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3년 만에 기적처럼 아들과의 전화 통화를 하게 된 엄마. 엄마는요 아주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탈북을 해서 나도 널 만나겠다. 자, 이것을 어떤 신호로 보내게 됩니다. 제일 좋기는 내가 모스크바에 가서 거기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호텔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제일 좋겠네. 아니야. 근데 그건 좀 사칭 얘기하자니. 난 빨리 보고 싶어서. 위험하니까. 안 오면 내가 어디서 엄마를 봐. 계획이 있다고? 계획이 있어? 근데 나 할머니 생일달에 중순. 할머니 생일이 언젠데? 알지? 할머니 12월이야. 할머니 12월. 나 12월 달에 여행할 수 있어. 어디로? 저 스위스로. 야, 진짜 명백한 시그널이다. 명백한 시그널. 진짜. 스위스. 엄마 손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고 싶고 그래. 조금 더 참자. 조금 더 참았다가? 조금 더 참자. 이제 내가 입원을 하든가 여행을 하고 없을 때는 이 전화선을 빼놓는단다. 그러면 신호가 계속 와도 안 받지 뭐니? 그렇지. 입원하거나. 없는 줄 알아. 근데 엄마가 왜 이번에 어디 아파요? 나 이제 늙었지 않니? 잘 알아. 아파요? 시그널을 보내는 막상 아들 목소리 듣고 내가 진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마지막 내가 할 게 뭔가. 근데 그 작게 얘기할 때 막 진짜 무슨 반전 영화 같고 야 무섭다. 오지마. 진짜잖아. 찐이잖아. 찐이니까. 영화 본 거. 1995년 12월 더 이상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속보가 뜹니다. 성애랑 서방 탈출이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요 통화가 있고 나서 결국 엄마와 아들이 못 만나요. 만나기 전에 뉴스 속보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방금 들었던 이 엄마와 아들의 통화 녹취 내용 전부와 김정일의 초조카가 14년간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 국민들이 그 시점에 알게 된 거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한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과 성씨의 언니 성혜랑 씨 등 일행 4명이 거주지인 모스크바를 이탈해서 스위스에서 제3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쯤 거주지인 모스크바를 떠나 스위스 별장에서 2주 정도 머물다 이달 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런 모든 게 다 공개가 되네요. 집도 가고 우체통도 뒤지고. 성혜림 씨는 곧바로 모스크바로 돌아왔고 그러나 언니인 성혜랑 씨는 러시아로 돌아오지 않았고 여러모로 봐서 망명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한영의 정체가 세상에 공개되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한영의 존재가 보도되고 4개월 뒤에 책 한 권이 이제 발행이 됩니다. 동아일보사가 발행을 한 거고 이한영 씨가 동아일보사에 책을 출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김정일 일가에 대한 은밀한 얘기들이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 대동강 로열 패밀리 서울 잠행 14년 성혜림 조카 이한영이 본 북한 25시 그리고 보면 제목을 보면 생일 선물비 100만 달러의 궁전 그리고 모스크바의 밤과 로열 패밀리 25세가 정년 김정일 기쁨조의 모든 것
그러니까 김정일 일가의 굉장히 적나라하고 은밀하고 성적인 부분까지 여지없이 이곳에 다 폭로되고요. 소제목을 보면 물고기집 연회 난잡한 놀이들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어항이 있었던 공관을 물고기집이라고 불렀다. 길이 8m, 높이 3m의 대형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족관 안에는 굉장히 큰 바다 생선들이 헤엄치고 있는데 또 이제 묘사가 시작됐는데 그 물고기집 연회에서 술을 먹고 김정일과 주변 참모들이 난잡하게 여성들과 어떤 행동들이 벌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 굉장히 큰 파문과 충격을 줬었죠. 저희는 그냥 친한 지도자든지 공연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글쎄요, 조금 뭐 여러 가지 난잡한 부분도 있고, 뭐 그죠. 정남이랑 밥 먹을 때 옆에서 계속 내가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 정남이가 누구랑 식사를 합니까? 자기 아버지랑 식사를 하죠. 자연스럽게 저는 계속 지도자 동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죠. 정남이가 또 굉장히 이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뻐서 그냥 이러고 그냥 오줌 싸는 것도 쉬하는 거, 애기 때는 쉬하는 것도 그 우유병으로 이렇게 쉬쉬해가지고 받아주고 어떤 그런 부정, 그런 애틋한 면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일이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옆에서 진짜 빠빠로 불리울 정도로 관리해줬던 애가 나가서 직접 자기를 탁했기 때문에 패밀리 아닙니까? 거기서 한 건 용서를 안 해요. 이쯤 되면은 이한영 씨도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위협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정보를 공개했으니까 분명히 저쪽에서 추적을 해올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경도 바꿔 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식 말투를 바꾸기 위해서 뭐 경상도 사투리를 배운다라든지 이렇게 시도도 하고, 또 전화번호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고 그 삐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번호 자꾸 바뀌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대비를 하긴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언론에서 터져서 지금 상당히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불안한 측면이 많죠.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쪽을 북을 많이 자극을 했죠. 북의 최고 지도부를 많이 자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그런데 이 같은 대비들이 옥죄어 오는 북한 간첩들의 위협을 피해낼 수는 없었어요. 오지 말았어야 할 D-Day가 드디어 찾아오는데 그때 당시 이한영 씨가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노린 초콜릿 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 초기에 이제 초콜릿 사업이 또 나름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부푼 꿈에 좀 있었고 뒤에서 뭔가 좀 따라오는 듯한 이상한 느낌도 있었고 긴가민가 했던 막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분당의 선배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한영 씨가 이제 같이 얹혀 살던 때였는데 이 선배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잡지사 기자 누구누구인데요. 오늘 제가 이한영 씨랑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우리 이 선생님 몇 시쯤 집에 오나요? 이 전화를 집에 있던 대학 선배의 아내가 받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군요, 사모님. 그러면 혹시 우리 이 선생님 핸드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번호는요 011 삐삐삐삐삐삐 이라고 알려줍니다. 왜냐면 기자라고 하니까 일단 믿고 알려준 거죠. 그렇지. 거기다 전에 뭐 언론사에서도 뭐 이래서 그러니까요. 뭐 아는 사람이겠거니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럼요. 인터뷰를 막 하고 다닐 때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때 이한영 씨는 뭐 하고 있었나요? 그 자기를 꿈꾸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콜릿 포장을 이제 열심히 3일 동안이나 자지도 않고 6시 한 40분경에 선희 동서가 이제 호텔을 찾아온대요. 커피숍에서 만나고 저녁 같이 먹자. 고향에서 먹던 평양냉면, 이북만두 먹고 싶다.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녁 8시 50분에 이한영 씨가 이 선배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거든요. 선배 집에 전화를 합니다. 오늘 별일 없었죠?
물어보니까 그 선배 아내 되시는 분이 아니 아까 그 잡지사 기자 한 분이 전화를 오셨는데 선생님 위치를 묻더라. 내가 그래서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한영 씨가 여기서 제가 그 잡지사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그리고 제가 묻고 있는 이 선배 집 전화번호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부터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불안한 뭔가 친구가 있는데 그 분당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아, 30초 전이에요. 동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같이 리뷰로 가져와갔어. 철복에서 데리고 가자고 했겠지.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쏴서 죽여버린 거죠. 김정일이가 내 앞에 잡아다 놔라 그랬겠죠. 아, 그렇지. 죽이라고. 진짜 데려가려고 그랬을까? 아니라니까. 이런 거. 저기 썼던 그 벨게제 브라우닝 저 총 같은 경우에는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게 저격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호신용으로 써요.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용으로. 암살이 목표였다고 하면 사일렌서 그 소음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차고 그러게요. 도착을 했겠죠. 그리고 문 열자마자 영화 의형제 같이 바로 쐈겠죠. 그렇죠. 말도 안 하고 그냥 쏘고. 그 신랑이가 있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 암살이 원래 목표는 아니었다. 1996년 2월 어머니의 탈출 소식과 함께 세상에 존재가 공표됐던 이한영. 딱 1년 만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총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공격한 데 따른 공개 처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앞집에서 뭔가 웅성웅성 소란소란하니까 비디오폰으로 앞집에서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선배 집에 있었던 선배 부인도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앞집과 선배 부인이 손을 쓰기에는 상황은 험악했고 이미 이한영은 저격을 당한 거예요. 선배 부인이 보니까 이한영이 현관문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영 씨 무슨 일이야? 한영 씨! 막 선배 부인이 나옵니다. 정신 차려! 누가 그랬어? 하지만 이한영이 답변하지 못했어요. 급히 119로 실려가는데 안타깝게도 가망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왜냐하면은 뇌사 상태였거든요. 머리 부분에 이제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추측키로 간첩들이 이북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한영의 신병을 확보해서 어떻게 북한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계획도 플랜 A로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한영 입장에서는 끌려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처자식도 있고 요 저격당하기 1년 전 엄마가 다 방법이 있어라고 엄마 탈출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엄마 아직 못 만났잖아요. 이한영은 죽으면 죽었지 북한으로 끌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북한 간첩들이 이한영을 살해하기로 했죠. 그래요.
반항할 시 죽여라라는 명령을 받았겠죠. 그렇죠. 반항할 시 죽여라. 중환자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결국 이한영 씨가 최종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엄마는 만났어요. 가족들은 이제 이한영 씨를 성으로 쏘고 그리고 비상계단으로 쫙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타서 고속도로로 빠집니다. 남해로. 남해? 배 타고 가나 보다. 남쪽으로 빠지고 거기에 공작 잠수함, 북한 잠수함하고 접선을 해서 다시 북한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간첩인가? 많이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후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전형한 간첩 공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서 걔들은 북한 간첩이고 간첩이다. 이렇게 하고 북한에 가서 용치호까지 받았다. 열공됐다. 자, 오늘의 주제 김정일 조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총격 피살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시크릿 코드 과연 무엇일까요? 시크릿 코드 평행이론. 어떤 평행이론? 그러니까 평행이론 저랑 또 같은 운명을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을 평행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오늘의 평행 이론은 이한영 사망 20년이 지났어요. 20년 후에 그 운명을 같이 한 또 한 명의 로얄 패밀리가 있습니다. 정남이랑 밥 먹을 때 옆에서 계속 내가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냥 친애하는 지도자든지 공연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글쎄요 조금 뭐 여러 가지 난잡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죠. 現状個人的には3代世襲については私は反対しますですがしかるべき内部要因があったと思います사건 당시 이 씨는 이곳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으로 권총탑이 2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 2월 13일이요? 진짜 시원하다. 끔찍하네요. 자, 이한영, 김정남 이 두 사람은 북한에서 같이 자랐고요. 아까 뭐 수도 없이 인터뷰에서 언급이 됐죠. 그리고 둘 다 북한을 탈출했고요. 북한이 고위급을 암살한 사례고요. 국내선 이한영, 국외선 김정남 이 두 사람이 유일합니다. 왜 김정남과 이한영 이 두 사람을 왜 콕 집어서? 북한에서는 그 당 정책으로 교과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당 정책으로 이제 학교 때 배워줘요. 교과지론. 네, 교과지론. 그러니까 혁명의 이제 세대가 이어질 때 세대가 기본 줄기가 있잖아. 나무를 기본 줄기로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옆에 우리가 이제 교과지대로 있는데 교과지에 붙거나 교과지가 기본 줄기로 된다면 이건 가차없이 친다 이런 걸 공식 강의에서 배워주는 겁니다. 실제 김씨 집안에서 그대로 이제 정규교육을 받은 김평일이나 김경진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룰을 수십 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살지만 입 다물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 두 가지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권력 싸움에 의해서 밀려나거나 또 하나는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비밀이 많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개 보면은 처지가 좀 공공해지면서 그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자산화하려다가 그러다가 그러다 처단이 좀 된. 아는 게 많으면 뭔가 당해. 정말 안타까워. 맞아요.
보통 뭐 15년, 20년, 무기능 뭐 이런 놈들이거든. 살아남은 이유 역정으로만 넣는 거라 처음부터. 총 40km의 분장을 하고 시속 14km로 산길을 뛰는 훈련을 시켰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수류탄 100개 이상의 폭발력이 있는 TNT 용량을 짊어지고 폭파가 목적이었던 거죠. 기관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